설계 수명 90일. 그것이 나사가 이 로봇 2대에게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90일 동안 화성 표면을 굴러다니다 조용히 멈추면 그걸로 임무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대는 6년을 버텼고 다른 한 대는 14년을 달렸습니다. 이 영상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로봇과 로켓과 인간이 태양계의 지도를 다시 그린 7년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 여름 2대의 탐사 로봇이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6월에 떠난 스피릿과 7월에 뒤따른 오퍼튜니티. 둘 다 설계 수명은 90일이었고 무게는 골프카트만 한 185kg이었습니다. 약 7개월의 항해 끝에 스피릿이 먼저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2004년 1월 4일 구세프 크레이터에 착륙한 것입니다. 21일 뒤인 1월 25일 오퍼튜니티가 화성 반대편 메리디안이 평원에 내려앉았습니다. 착륙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대기권 진입부터 에어백으로 튕기며 멈추기까지 공포의 6분이라 불리는 과정을 두 로봇 모두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났습니다. 두 로봇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퍼튜니티가 착륙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2004년 3월,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퍼튜니티가 탐사한 암석 속에서 과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헤마타이트로 이루어진 작은 구슬들, 블루베리라고 불린 이 알갱이들은 물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광물이었습니다.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순한 가설이 아닌 눈앞의 암석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스피릿 역시 콜롬비아 힐스를 오르며 과거 수열 활동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설계 수명 90일짜리 로봇 2대가 화성의 과거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2004년 7월 1일, 거의 7년간의 항해가 끝났습니다. 1997년 10월 지구를 떠난 카시니 호이겐스 탐사선이 토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엔진을 96분간 연소시켜 속도를 줄인 카시니는 토성의 중력에 사로잡혔고 인류가 만든 눈이 처음으로 토성을 가까이에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리의 세밀한 구조, 새로운 위성들, 토성 자기권의 비밀. 카시니가 처음 보내온 사진들은 교과서 속 그림과는 차원이 다른 디테일을 담고 있었습니다. 7년을 날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카시니에서 작은 탐사체 하나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름은 호이겐스, 목적지는 토성 최대의 위성, 타이탄이었습니다. 2005년 1월 14일, 호이겐스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타이탄의 짙은 대기를 뚫고 약 2시간 27분에 걸쳐 하강한 호이겐스는 태양계 외행성의 위성 표면에 인류가 만든 물체가 착륙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착륙 후 72분간 데이터를 전송한 호이겐스가 보여준 타이탄은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강과 호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물이 아니라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강과 호수였습니다. 지구와 닮은 듯 전혀 다른, 그러나 분명히 역동적인 세계가 토성 너머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호이겐스의 배터리가 다하고 신호가 끊긴 뒤에도 타이탄이 보여준 풍경은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4년 10월 4일, 지구에서는 우주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항공기 설계사 버트 루탄이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투자한 스페이스 10원이 2주 안에 2번 고도 100km 이상을 비행하며 $10,000,000짜리 안사리 엑스프라이즈를 거머쥔 것입니다. 9월 29일 첫 번째 비행에 이어 10월 4일 두 번째 비행이 성공했습니다. 이 날짜가 의미심장합니다. 스푸트니크 발사 47주년이었습니다. 고도 100km를 민간 자금만으로 2번 돌파한 역사상 최초의 사례. 국가가 독점하던 우주의 문에 민간이 처음으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9월, 일본 탐사선 하야부사가 소행성 이토카와에 도착했습니다. 2003년 5월에 발사된 이 탐사선의 목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소행성 표면의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하야부사는 이토카와 표면에 2차례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임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샘플 채취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조차 불분명했고, 연료 누출과 통신 두절로 탐사선은 오랫동안 우주에서 표류했습니다. 하야부사가 정말 소행성의 먼지를 담아왔는지 그 답은 5년 뒤에야 밝혀집니다. 당시로서는 성공인지 실패인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19일, 플로리다에서 작은 탐사선 하나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구를 떠났습니다. 나사의 뉴어라이즌스였습니다. 아틀라스5 로켓에 실린 이 탐사선은 시속 약 58,000km의 속도로 태양계 바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목적지는 명왕성, 9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사로부터 불과 7개월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6년 8월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명왕성을 행성의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1930년 발견 이후 76년간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은 그날 외소행성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뉴어라이즌스는 이미 행성이 아닌 천체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의 이름표가 바뀐 겁니다. 하지만 뉴어라이즌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성이든 외소행성이든 인류가 아직 한 번도 가까이 본 적 없는 세계를 향해 여전히 초속 16km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착은 2015년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25일 나사의 피닉스 착륙선이 화성 북극 인근에 내려앉았습니다. 피닉스의 임무는 단순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땅을 파는 것, 착륙 직후 굴착 장치로 화성 토양을 파기 시작한 피닉스는 며칠 뒤 발견한 하얀 덩어리들이 햇빛 아래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얼음이라면 훨씬 빠르게 증발했을 것입니다. 2008년 7월 31일 나사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피닉스가 화성 토양 속에서 수빙을 직접 확인했다고. 2002년 마스 오디세이가 궤도에서 수소 신호를 포착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탐사선이 직접 화성의 물을 만진 것입니다. 가설이 사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8일 지구에서는 한 민간 기업의 생사가 결정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창업한 이 로켓 회사는 펠컨 1로켓으로 3번의 발사에 연달아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의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머스크 자신도 이것이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번째 발사에서 펠컨 1이 마침내 궤도에 올랐습니다. 민간 자금으로 개발된 액체연료 로켓이 궤도에 도달한 역사상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살아남았습니다. 3번의 실패와 1번의 성공. 그 한 번이 우주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물론 그건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9년 5월 11일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5가 STS-125 임무로 발사되었습니다. 목적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마지막 정비. 우주 비행사들은 5차례 선회 활동을 통해 새 카메라와 분광기를 설치하고 자이로스코프와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1990년 발사 이후 5번째이자 마지막 수리였습니다. 이 정비 이후 허블은 역대 가장 선명한 우주의 모습을 인류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9일 나사는 달을 향해 로켓 상단부를 의도적으로 충돌시켰습니다. 엘크로스 임무였습니다. 카베우스 크레이터의 충돌한 파편 속에서 물 분자가 검출되었고 11월 나사는 공식적으로 달에 물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화성에서 물의 증거가 나온 데 이어 이제 달에서도 물이 확인된 것입니다. 태양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이 풍부한 곳이라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달기지,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핵심 자원이 이미 그곳에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2009년 화성에서는 스피릿이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5월 1일 부드러운 모래밭에 바퀴가 빠진 것입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수개월에 걸쳐 탈출 명령을 보냈지만 스피릿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월, 나사는 스피릿의 로빙 임무를 공식 종료하고 고정식 관측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성의 겨울이 시작되면서 태양 전지판에 충분한 빛이 닿지 않았고 전력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릿이 마지막 신호를 보내온 것은 2010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설계 수명 90솔, 실제 활동 기간 약 2210솔, 지구 시간으로 6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스피릿은 그렇게 화성의 흙 속에 영원히 남겨졌습니다. 2010년 6월 13일, 7년간의 우주 표류를 마친 하야부사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했습니다. 본체는 불타 사라졌지만 작은 캡슐은 낙하산을 펴고 호주 우메라 사막에 무사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일본 과학자들은 캡슐 안에서 약 1500개의 광물 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것들은 소행성 이토카와에서 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소행성의 표면 물질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시키는데 인류가 최초로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5년 전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 없었던 그 침묵의 답이 호주 사막 위에 떨어진 캡슐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8일,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드래곤 캡슐을 궤도로 올렸습니다. 드래곤은 지구 주위를 2바퀴 돌고 태평양에 착수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만든 우주선이 궤도를 비행하고 무사히 귀환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2년 전 네 번째 시도에서 겨우 살아남은 회사가 이제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은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주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가 독점하던 영역에 민간이 발을 들였고 90일짜리 로봇들은 설계 수명을 수십 배 넘기며 태양계를 걸어 다녔습니다. 화성과 달에서 물이 확인되었고 타이탄에는 메탄의 강이 흘렀습니다. 소행성의 먼지가 지구로 돌아왔고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우주는 점점 더 낯선 곳이 되어갔지만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손이 닿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던 2010년에도 오퍼튜니티는 여전히 화성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다음 편에서는 그 오퍼튜니티가 마침내 멈추는 날, 그리고 인간이 다시 달을 꿈꾸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